어머니, 요건 좀 치워주시고, 이건 왜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 청소할 때 이 세제 말고 저 세제 쓰세요. 아이한테 안 좋대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경기도 외곽 이른 아침 햇살이 2층 단독주택의 창문을 비춥니다. 김말자는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70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단단한 걸음걸이가 그녀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 출신답게 모든 일에 질서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람아, 할머니가 밥 차려줄게. 두 돌이 갓 지난 손주 하람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자에게 달려듭니다. 말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외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손주 하람이와 함께 사는 이 집이 말자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람이 유치원 보내시고 장보기도 부탁드려요. 며느리 수진이 화장을 하며 말합니다. 38살의 수진은 늘 밝고 활기찹니다. 말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아서 처음엔 말자도 이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너는 일 다녀와. 수지는 직장에 다니고 아들 준호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신혼 때부터 말자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말자는 아들의 결혼 자금도 대주고 신혼집 마련도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자는 하람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청소와 빨래를 합니다. 오후에는 하람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할머니, 놀아줘요. 하람이가 장난감을 들고 말자에게 다가옵니다. 말자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바닥에 앉아서 손주와 놀아줍니다. 블럭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옛날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우리 하람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말자는 하람이를 품에 안고 뽀뽀를 해줍니다. 이런 순간들이 말자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 제잘거리는 목소리, 작은 손으로 자신을 만지는 느낌까지도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이 모두 모여 앉습니다. 말자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아들 준호가 말합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우리 때문에.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며느리 수진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기색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도 않고 말자가 하는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하람이 이유식 만들 때 소금은 빼셔야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 알았다. 작은 지적이었지만 말자는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넘게 아이들을 키워왔는데 마치 처음 아이를 키우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하람이를 재우고 나서 말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길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이 집, 정성껏 가꾼 작은 정원, 아들을 키우며 추억이 서린 모든 공간들, 내 집에서 내 손주와 함께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말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점점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그냥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 속에 담긴 계산과 계획들을, 그저 손주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하람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말투와 행동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람이 기저귀 갈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육아서에 나와 있어요. 어머니, 청소할 때 이 세제 말고 저 세제 쓰세요. 아이한테 안 좋대요. 어머니, 요건 좀 치워주시고, 이건 왜 이렇게 하세요? 작은 지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말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말을 따랐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진이 손에 뭔가를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연한 분홍색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하람이 돌 전시회에서 협찬받았어요. 수지는 봉지에서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었습니다. 앞가슴에는 베이비시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 주머니도 여러 개 달린 작업복 같은 형태였습니다. 시터복인데 귀엽죠? 명찰도 있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명찰을 보여줍니다. 그 명찰에는 김시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자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뭐냐? 아, 요즘 할머니들도 전문적으로 아이 돌봄을 할 때 이런 거 입는다고 해요. 명찰까지 달고요. 멋있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할머니가 아닌 시터로 부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옷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수진아, 나는 하람이 할머니인데. 아,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 집이니까요.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죠. 아이 키우는 것도 전문성 시대잖아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우리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자가 지은 집, 말자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결국 말자를 전문 보모 취급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즘 SNS에도 할머니 시터들이 이런 옷 입고 아이 돌보는 영상 많이 올라와요. 되게 트렌디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자는 시터복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분홍색 천, 여러 개의 주머니, 그리고 가슴팍에 베이비시터라는 글자, 무엇보다 김시터라고 적힌 명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말자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보모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내일부터 입어보세요. 하람이도 할머니가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좋아할 거예요. 수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말자의 눈에는 그 웃음이 달리 보였습니다. 계산적이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시터복 이야기를 아들에게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시터복 드렸어요. 요즘 할머니들도 다 이런 거 입고 전문적으로 육아한다고 하네요. 준호는 별 관심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직장일로 지쳐있던 그는 집안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좋으시겠네. 말자는 아들의 무관심한 반응에 더욱 속이 쓰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아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아들은 아내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시터복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손주를 돌보면서 시터 옷을 입고 명찰까지 달라는 며느리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자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고 손주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하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진무구하게 웃는 손주 할머니만 찾는 그 아이를 생각하니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람이만 보고 견디자. 말자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시터복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결국 그 옷을 입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습니다. 어머니, 하람이 이유식은 오전 10시, 오후 3시 정확히 주세요. 그리고 장난감은 매일 소독하고 바닥 청소는 하루에 2번 해주시고요. 수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보며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리고 하람이 유치원 숙제도 봐주세요. 요즘 아이들 숙제가 복잡해서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데 제가 직장 일로 바쁘니까요. 유치원 숙제까지 맡기는 수진을 보며 말자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 준호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일주일간 부산으로 현장 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준호가 없는 동안 수진과 둘이 하람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그 다음 날 오후 말자가 하람이와 함께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직장에서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여러 개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하람이를 조심스럽게 재우고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거실에는 수진과 함께 중년 부부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큰 이사 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여기가 우리 집이야. 어때? 넓지?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집안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이사짐을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갑자기 와도 되나?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 수진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방도 많고 넓으니까 같이 살기에 딱 좋아요. 수지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 집이 원래부터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친정 식구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아들이 출장 간 사이를 노린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아, 어머니 주무셨어요? 죄송해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 집 사정이 어려워져서 당분간 같이 살기로 했어요. 수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급하게 결정된 일이라서요. 어머니께서 워낙 착하시니까 이해해 주실 줄 알았어요.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말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님. 갑자기 이렇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요. 말자는 난처했습니다. 이미 와버린 사람들을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음껏 환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어머니, 방은요. 창고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큰 방들 써야 하거든요. 수진이 말자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창고방이라는 것은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평소에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말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창고방으로 쫓겨나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창고방이라니. 그곳은 물건 보관하는 곳인데. 괜찮아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쓰시기에는 딱 적당한 크기예요. 수지는 마치 말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창고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곰팡이 냄새까지 났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음침한 방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은 말자가 평소 쓰던 안방과 작은 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 살던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사람이 많아져서 양을 좀 넉넉히 해주시고요. 수지는 여전히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는 6명분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창고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 곰팡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잠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쫓겨났구나. 말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0평생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가장 구석진 방으로 밀려나게 될 줄은. 하지만 여전히 하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손주가 할머니를 찾을 것이고 자신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참기로 했습니다. 말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계획이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들어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6명분의 아침을 준비하고 하람이를 돌보고 청소와 빨래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엄마는 혈압약 드시니까 짜지 않게 해주시고요. 수지는 친정 부모의 건강 관리까지 말자에게 맡겼습니다. 말자는 이제 6명의 개별 식단을 신경 써야 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갑자기 식구가 늘어나니까 생활비도
어머니, 돈은 안 들이지만 함께 사는 게 용돈이라 생각해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얼마나 외로우세요. 저희가 있으니까 좋으시잖아요. 수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말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말자는 기가 막혔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자가 창고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수진은 서류를 말자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재산증 여각서였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이참에 집을 저희 명의로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 때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말자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집, 남편과 함께 평생에 걸쳐 일궈낸 그 집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무 갑작스럽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준호 거, 즉 저희 거가 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아버지 유산도 사실상 이 집뿐이잖아요. 수진의 말투가 점점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말자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집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이야기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은 준호와 상의해야 하지 않겠냐? 준호는 제가 설득할게요. 어머니만 동의해 주시면 돼요. 수지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말자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장은 어렵겠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날 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충격이 컸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집을 차지할 계획이었고 그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말자는 오랫동안 닫아뒀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물명의 확인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며 말자는 확인했습니다. 집의 명의는 분명히 자신, 김말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은 것도 모두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말자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이 집에 들어올 때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월세 영원으로 계약을 맺어뒀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법적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세입자가 수진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김말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수진이 말자의 집에 새들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말자는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의 행동들,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겠다고. 다음 날 말자는 조용히 거실에 작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CCTV와 음성 녹음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말과 행동들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 말자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 하람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다. 굳이 그런 게 필요해요?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수지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이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딱히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말자는 수진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시터 취급하는 말들, 집 명의를 넘기라는 요구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며칠 후 수진이 또다시 재산증여각서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희를 위해서도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는 말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 CCTV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가 될 건데.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짜증과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모든 것을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말자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와의 진짜 싸움을 시작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말자는 일주일 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각종 서류들을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거실에서 편안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말자는 창고방에서 나와 아들을 맞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수진이 부모님들도 오셨네요. 준호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미리 전화로 간단히 설명해뒀기 때문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너랑 할 얘기가 있다. 말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말자는 준호를 따로 불러 앉혔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느라 바쁜 척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아냐?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말자는 준비해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들려줬습니다. 이건 집 임대차 계약서, 월세 영원, 세입자는 수진, 즉 내 아내야. 그리고 이건 내 아내가 한 말들. 전부 녹음했어.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돈은 안 드리지만 함께 사는 게 용돈이라 생각해요. 어머니, 창고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참에 집을 저희 명의로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출장 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그리고 이것도 봐라. 말자는 재산증여각서를 보여줬습니다. 내 아내가 내게 이 집을 넘기라고 하면서 가져온 서류야. 미리 준비해뒀다는 얘기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수진아, 이게 오해냐? 내가 직접 한 말들인데.
말자가 녹음기를 다시 재생하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고, 농담? 재산증 여각서까지 가져와서 농담이라고? 준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세금 문제야?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내게 시터보까지 가져와서 입으라고 했지? 명찰에 김시터라고 적혀 있던 거 기억나지?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시터복이라고?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요즘 할머니들도 전문적으로 내 어머니를 보모 취급한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더 이상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 수는 없다. 엄마, 제가 수진이랑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이미 선은 넘었어. 이제 법으로 가야겠다. 말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수진은 이 집의 세입자야. 월세 영원이지만 엄연한 임대차 관계지. 그리고 임대인인 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나가야 해. 수진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저희가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시터복 입으라고 하고 창고방으로 쫓아내고 집을 넘기라고 압박해? 말자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말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선택해라. 엄마를 택할 거냐, 아내를 택할 거냐.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와 아이를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수진이를 설득해 볼게요. 아니야. 이미 끝났어. 내일 법원에 임대차 해지 신청을 낼 거야. 말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고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자는 창고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야. 내일부터는 정말로 며느리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만큼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렇게 하시려고요? 가족 간의 일인데 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맞나요? 법무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할 만큼 당했어요. 이제는 법으로 지켜야겠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법무사는 말자가 가져온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계약서들이 모두 명확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월세 영원이라도 엄연한 임대차 관계이고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할 권리가 있어요. 그날 오후 법원에 임대차 해지 및 명도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시에 수진에게는 계약 해지 통보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수진이 통보서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시려고요? 이미 시작했다.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정말 법원에서 나가라고 하면. 수진이 준호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엄마, 정말 생각을 바꿀 수 없으세요? 준호야, 내가 선택해라. 엄마 편을 들 거냐, 아내 편을 들 거냐. 준호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 순간 말자의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도 너무하기로 했다. 말자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자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그녀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말자 씨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터 취급했다고. 요즘 젊은 것들이 정말 70살에 창고방으로 쫓겨났다니 말이 되냐? 동네 할머니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누구나 며느리 문제로 고생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버전으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갑질에 시달리는 며느리입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까지 당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해해주지 않고 쫓아내려고 해요. 아이 키우는 며느리를 법으로 압박하는 시어머니, 이게 맞나요? 수진의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갈등은 언제나 관심을 끄는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몇 개의 온라인 매체에서 수진을 인터뷰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변하셨어요. 저희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세입자 취급하시면서 아이 키우느라 힘든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정말 절망적이에요. 수지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말자의 이웃들이 온라인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말자 씨가 며느리한테 당한 게 얼마나 심한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삽니다.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터 취급하고 창고방으로 쫓아낸 게 맞아요. 시어머니 분이 얼마나 착한 분인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시다니. 동네 유튜브 채널 우리 동네 이야기에서 말자를 인터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말자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이웃들의 권유로 결국 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촬영 당일 말자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키웠는데 제 손주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할머니 취급을 당했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터복을 가져다 주면서 명찰까지 달고 일하라고 했을 때 정말 참담했어요. 제 집에서 제가 보모가 되어야 한다니. 카메라는 말자의 눈물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을 데려와서는 저를 창고방으로 쫓아냈어요. 제가 지은 집에서
제가 가장 구석진 방으로 밀려나게 됐어요. 그리고 집을 자기 명의로 넘기라고 압박했어요. 미리 서류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말자는 오열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몰랐다고 자신이 키운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내어준 집에서 날 시터라고 부르는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화가 나네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요. 응원합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가세요. 이런 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수진이 올린 글들은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말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제 법원 판결을 기다리자. 법원 출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말자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법원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법정에는 수진과 준호, 그리고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눈이 부어 있었고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호명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자의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원고 김말자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피고 수진에게 월세 영원으로 임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비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가사도우미처럼 취급하며 시터복을 입으라고 강요했고 원고를 창고방으로 내쫓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을 강제로 증여받으려 시도했습니다. 법정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 창고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참에 집을 저희 명의로 증여하시는 게 어떨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일부 오해가 있었을 수 있지만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재산증 여각서까지 미리 준비해 온 것은 계획적인 행동임이 분명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다만 제가 서툰 부분이 있었을 뿐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와 떨어져 살아야 합니까? 수진은 하람이를 언급하며 동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말자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손주 하람이를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해서 저를 하인 취급하고 제 집을 빼앗으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70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 없이 살았습니다.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 며느리는 저를 김시터라고 부르더군요. 제 집에서 저를 창고방으로 쫓아냈습니다. 이게 가족이 할 일입니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말자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람이가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됩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김말자, 세입자는 수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월세가 0원이라 하더라도 엄연한 임대차 관계입니다. 피고 수진은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했고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피고 수진 및 동거인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집 누구 겁니까?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사색이 되었고 준호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이 이렇게 헤어져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준호가 말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준호야,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말자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아내를 택한 건 너였어. 엄마는 단지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야. 수진이 유모차를 끌고 하람이와 함께 법원을 나가는 모습을 말자는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하람이가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찾는 듯 했지만 말자는 차마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하람아. 할머니가 너보다 할머니의 존엄을 택했구나. 말자는 마음속으로 손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넓고 따뜻한 침대, 익숙한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공간이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판결 후 30일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준호, 그리고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말자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람이가 유모차에서 집을 돌아보며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익숙한 집을 떠난다는 것만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하람이가 말자를 찾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아팠지만 끝까지 창문 뒤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짐을 들고 나오면서 말자의 집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아쉬움과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6명이 북적거리던 집이 이제 말자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쫓겨났던 창고방까지 모든 것이 다시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창고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고 어두운 방에서 보냈던 굴욕적인 시간들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방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동네 할머니들이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말자야, 정말 잘했어. 그런 며느리한테 당할 이유 없지. 70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정말 대단해. 할머니들의 격려에 말자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손주 보고 싶지 않아? 물론 그립지. 하지만 내 존엄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 말자의 답변은 확고했습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혼자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말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수진이와 이혼했어요. 말자는 놀랐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무슨 말이야? 법원 판결 후에 수진이가 완전히 변했어요. 어머니한테 한 짓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어요.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수진이가 받은 비난들을 보면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게. 하람이는 제가 키우고 있어요. 수진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말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하람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준호야,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니가 주인이시고 저희는 어머니 집에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람이도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매일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찾고 있어요. 말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아. 알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신뢰를 쌓아가겠어요. 그날 준호는 하람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말자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말자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 보지 못했던 손주가 이렇게 그리웠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어? 하람이 많이 찾았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말자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날부터 말자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자유롭게 살 것인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말자는 결정했습니다. 준호야,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집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앞으로 누가 들어와서 살더라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람이 교육은 내가 맡을 거야. 아이가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면 안 돼. 두 번째 기회는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준호와 하람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말자가 확실한 주인이었고
준호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람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하람이 할머니 집에서 사는 거야? 그래,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사는 거야. 할머니가 주인이야? 맞아, 할머니가 주인이야. 하람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할머니 최고. 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경계를 지키며 사랑하는 가족.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당당한 할머니로서 말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지만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말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람이의 작은 숨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진짜 할머니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